지난 9월 10일 국립광주 박물관에서는 일본 도굴꾼에 의해서 밀반출되었던 보물 1993호 분청사기 상감 이선제 묘지가 소장인 기증으로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그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필문 이선제의 묘지는 1998년도 김해공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가 그게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 밀반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 한 달 후에 김포공항으로 다시 가방에다가 메고 이렇게 일본으로 반출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국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도쿄 아트페에서 출품됐던 이 묘지를 발견해 가지고 20년 만에 이 소장하고 있던 도도로키 집안에서 이게 기증을 해서 광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러한 뜻깊은 전시회를 하게 돼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묘지라는 것은 이 무덤 속에 그 인물의 어떤 출생 연도와 선조들, 그다음에 그 사람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력, 그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길 이런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그 무덤 안에 담아두는 것을 갖다가 묘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도자기로 많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필문 묘지는 분청사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술적인 가치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필문 선생님의 5대 손인 동암 이발 선생님이 정열이 목사 사건, 기축옥사 때 그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로 인해서 필문 선생님에 대한 출생 연도와 활동사항, 이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이 300여 년 동안 없었는데 이 묘지가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석해 보니 그분의 출생 연도와 업적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니까 그 묘지의 역할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主人は大変骨董を愛しておりまして、特に韓国のものに興味がございまして集めておりました。その中の一つに墓誌がありまして、その美しさ、気品の高さ、それから物として品物として自分がいつまでも持ってお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たくさんございまして、大事にしておりました。手放すということは、自分の元から手放すということは全く考えてい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金さん、菅さん、それから渡辺さんのご説得で韓国の方に返していただけるならば、それも一ついいこと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そしてその志の半ばで行っ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後も皆様のお熱い気持ちを私が受け継ぎまして、それではぜひ李さんのお家にお返しして末永く眠っていただこうと思ったというのが経緯でございます。大変名誉に思っております。 서방사거리에서 남광주 오거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이선제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필문대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직선으로 축 뻗은 도로에 자리 잡은 여러 학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가 필문 이선재 선생님을 메시는 부조묘입니다. 부조묘에 들어가기 전에 장악문이라는 현판과 함께 이 소설대문, 산문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당에 들어갈 때의 입구에는 산문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신도죠. 쉽게 말하면은 신이 이렇게 출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가운데 문은 열리지 않죠.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날만 되게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때 우측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올 때 내 서 있는 방향에서 다시 우측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봐서는 다시 왼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출입 외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필문 이선재 부조묘는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7호입니다. 필문 이선재, 그는 조선전기 세종 때의 문신이었는데요. 집현전에서 일하며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고려사 찬술에 공헌한 인재였습니다. 필문 선생님의 부조묘, 이 부조묘는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을 영원히 기려서 잊지 않고 제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신주를 모시는 것을 바로 이 부조묘라고 하지요. 필문 선생님은 조선 초기에 많은 공을 세웠어요. 여기 지금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안에다가. 신주, 거기 말하는 신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조묘에서 모시지 않는 분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럼 제사 모시면 지방문을 쓰잖아요. 근데 지방문 대신에 이제 방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렇게 사당에서 이렇게 모시는 것을 되게 이제 불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주를 모시고 되게 어떤 데는 이제 영정을 두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뭐 옆에 포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영정 모시고 제사 지낸다 볼 수 있죠. 여기는 괴고정수라고 합니다. 걸괴자에 북고자, 정자정자, 괴고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정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무 모양이 정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괴고정이라고 하고, 이 북을 걸어놓고 두드렸다 해서 이 나무를 괴고정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필문 선생님께서 당시에 심은 나무니 건 600년 정도 된 왕버드나무입니다. 괴고정수는 북을 걸어놓았던 정자나무라는 뜻으로 만산마을 입구에 필문이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필문에 이어 무려 6대가 줄지어 과거에 합격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급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높이 15m, 수관 너비는 장경 13m가량의 왕버들나무로 그야말로 장대합니다. 실제로 정여립이 영모자로 몰리는 이른바 정여립 모반 사건에 그의 오대손 이발이 연루되자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이 지나 이발의 신분이 복귀되고 난 후 다시 새잎이 돋아나며 나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이 세월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필문 선생님 집안이 광산이시들이 기초국사 이후로 근 300여 년간 아주 흔적도 사실은 제대로 남겨 있지 않죠.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창녕 쪽 시들 비롯해 가지고 문화 유씨들, 그다음에 나중 나씨들 많은 사람들이 기축국사 때 이 피화를 당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호남의 인물들이 많이 사라졌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한 100여 미터 올라가면은 필문 선생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를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아침이라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좋고 이런 소년들의 묘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오면 참 정신이 맑아지게 참 좋아요. 내가 왔다고 개도 짖고 환영해 준 것 같네. 필문 선생님께서는 1390년에 고려 말때 태어나셨죠. 1453년에 아마 11월쯤 돌아가신 것으로. 근데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이쪽 광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듬해 봄이었죠. 1430년인 조선세종 12년, 광주는 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필문 이선재 선생님은 조선 초기에 광주 목이었던 이 광주의 이름을 지켜준 분이거든요. 원래 광주 목이었으나 당시에 이 은민이었던 노아무개라는 사람이 광주 목사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광주 목사인 신아무개라는 목사는 얼마 후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강상의 죄를 저지른 광주목을 무진군으로 강등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흥분한 노흥준이 목사 신보안을 욕보이려 하자 영백주라고 하는 관기가 이를 말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광주는 장흥 도호부에 소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종 원년 1451년의 일이었는데요. 이때 필문 이선재가 광주의 원로들과 함께 문종에게 찾아가 사건과 목사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간곡한 상소를 하여 무려 21년 만에 다시 광주목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필문께서 문종 때에 이르러 광주목으로 복호시키고, 그 광주목이 된 그것을 기뻐한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희경루라는 누각이었습니다. 광주의 부활을 기뻐했던 이름을 붙인 희경루, 지금은 불타서 사라졌지만 이 자리가 희경루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충장로의 랜드마크 우체국입니다. 1451년 신숙주와 1536년 심원경은 각각 희경루기에서 고을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경축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서로 경축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